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 이고요. 부제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이분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작가로서도 유명하시고 연설가 그리고 자기계발 전문가로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전이라 불리는 인간관계론의 저자이시고 그리고 연설, 세일즈, 리더십, 인간관계 등을 가르치는 카네기 훈련 프로그램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편역은 김지영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예문 입니다.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카네기의 두 권의 책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와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진정한 삶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이 두 권의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 즉 정수만 뽑아서 현대적인 언어를 덧입혀서 엮어낸 책입니다. 본문 중에 인간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즉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가가 그 일 자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비록 일어난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시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상처가 아닌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은 허약 체질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저자가 그 환경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명성의 작가이자 연설가로 거듭나기까지의 저자의 생애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생각이나 내면에서 비롯되며 성공이나 행복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분량도 많지 않고요. 내용도 비교적 가볍고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카네기의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두 권의 엑기스를 하나로 농축한 것과 똑같은 이 책 한 권을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해본 어리석은 생각. 이 글을 쓰는 지금 창밖으로 우리 집 정원에 있는 공룡 화석들이 보인다. 예일대학교 피바디 박물관에서 구입한 것들로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편지를 통해 그 화석들이 1억 8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떤 바보라도 1억 8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 이 화석들을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1억 8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 화석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못지않게 바보 같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어난 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가 건설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실수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얻은 다음 잊어버리는 것이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 중국의 철학자 린 위탕의 생활의 발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심리적인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얻을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걱정이라는 악마는 생각의 진공 상태에서 나타난다. 알프레드 테니스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서 할람이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말했다. 절망으로 말라 죽지 않으려면 행위에 몰두해야만 하리. 열심히 일하거나 일과를 행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행위에 몰두한다. 정작 위험한 것은 바로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다.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행복해야 할 시간에 걱정이라는 우울한 악마가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틀에 박힌 생활은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속뜻이 있었을지
자신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온갖 회의를 품게 된다. 한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에 가까워진다.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진공 상태에 가까운 건 백열전구의 내부이다. 전구를 깨뜨리면 빈 공간에 공기를 채우는 자연작용이 일어난다. 자연작용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무엇으로 채울까? 대개는 감정으로 채운다. 왜일까? 걱정, 공포, 증오, 질투, 시기심과 같은 것들은 원시적 활기와 원시림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너무나 격렬한 나머지 우리 마음속 평온하고 행복한 생각과 감정을 몰아내곤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제임스 머셀은 이렇게 말했다. 걱정은 일에 몰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과를 마치고 나면 당신을 괴롭힌다. 머릿속 생각은 함부로 날뛰며 온갖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고 작은 실수들을 크게 부풀린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짐을 싣지 않은 채 질주하는 마차와 같다. 그것은 바퀴를 과열시켜 태워버리거나 산산조각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폭주하는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인간성에 관해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넘어 있을지도 모르는 환상적인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처로울 만치 어리석은가? 스티븐 리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꼬마일 때는 내가 크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크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으로 바뀐다. 그러다 정말 은퇴할 때가 되어 살아온 자리를 되돌아보면 남은 것 하나 없이 찬바람만 부는 썰렁한 광경뿐이다. 어째서인지 모든 것을 놓치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인생이란 매일 매 시간의 삶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초래한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는 다음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인간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 입는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행복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실용심리학 분야의 최고권위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직접 체험해보기를 바란다. 딱정벌레가 삶을 갉아먹게 놔두지 마라.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의 산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다. 박물학자들은 그 나무의 수령이 4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발 디뎠을 때쯤에는 묘목이었고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주했을 때쯤에는 지금의 반 정도 크기였을 것이다. 나무는 그곳에 서서 무려 4세기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 셀 수 없이 숱한 눈사태와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했다. 하지만 딱정벌레 떼가 몰려들어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딱정벌레들은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웠다.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 가서 조금씩 그러나 쉴 새 없이 나무를 공격했고 나무는 점차 버틸 힘을 잃어갔다. 는 벼락과 폭풍을 견뎌낸 숲의 거대한 나무가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도 그 숲에 있던 거목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사나운 폭풍과 벼락, 눈사태 같은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지만 걱정이라는 조그만 딱정벌레, 너무 작아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조그만 벌레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몇 해 전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했다. 누군가 내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데도 나는 단연 생각의 중요성을 꼽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실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오르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8단어로 요약했다.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 8단어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마 병이 날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놀랍고도 비극적인 진실 하나가 있다. 돈이라면 꿈에도 낭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에너지는 싱가포르의 술 취한 선원들처럼 분별 없이 낭비하고 소모한다는 사실이다. 신경성 피로의 해답은 무엇인가? 휴식. 휴식. 오로지 휴식뿐이다. 일하면서도 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평생의 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수필 휴식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에게 나타나는 지나친 긴장, 경련, 숨막힘과 격렬함, 고통은 나쁜 습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긴장은 습관이다. 휴식도 습관이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고칠 수 있고 좋은 습관은 들일 수 있다.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링컨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남북전쟁 당시 그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쓴 글은 문학사의 보석이자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메가더 장군이 사령부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으며 처칠이 액자에 넣어 서재벽에 걸어두고 되새기곤 했던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나를 향한 모든 공격의 글을 일일이 읽어볼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나으리라. 비난 하나하나에 답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게 무슨 말을 했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10명의 천사로부터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증오는 적이 아닌 자신을 해친다. 적을 증오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주게 된다. 즉 우리의 수면,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을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게 하고 괴롭히며 우리에게 안가품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의 적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정오는 조금도 적들을 해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의 밤낮을 지옥과 같은 혼돈에 빠뜨린다. 화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성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고 잊을 수는 있다. 그러는 편이 현명하다. 공자는 말했다.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도둑을 맞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는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에게 그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운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에요.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왜 기대하는가? 당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치자. 그에게서 감사의 말을 듣게 되리라 기대하는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판사가 되기 전 유명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던 세뮤얼 라이보비츠는 전기의자에서 죽음을 맞을 뻔했던 사형수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78명의 목숨을 말이다. 그중 몇 명이나 라이보비츠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을 것 같은가.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낸 사람은 그렇다.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예수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예수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을까? 단 한 명뿐이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묻는 장면이 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신에게 묻겠다. 나, 당신 혹은 누군가가 작은 실천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예수가 받은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받길 기대할 수 있을까? 미움받지 않고 비판하는 법. 세 글자로 된 단어 하나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고 원하는 일의 성패를 바꿀 수 있다. 그 단어는 바로 하지만이다. 진심 어린 칭찬으로 잘 시작된 이야기가 하지만이라는 한 단어를 기점으로 비판으로 넘어가 결국 지적하는 말로 끝나고 만다. 대개 그렇다. 예를 들어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를 바꿔보기 위해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랐더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수학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결과는 지금보다 더 좋았을 거야. 하지만 이라는 말을 듣기 직전까지 아이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진 말로 인해 부모가 한 말에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즉 칭찬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며 진짜 하려던 말은 실패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아이의 태도를 바꿔보려던 원래 목적조차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원래 하려던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을까?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랐더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수학 성적도 다른 과목만큼 좋아질 거야. 자, 이제 아이는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지시키면서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게끔 만든 것이다. 인간관계의 불문율.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법칙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한 가지가 있다. 이 법칙에 순응하면 절대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을 어기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 중대한 법칙이란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대접하라. 존 듀이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의 규칙에 관해 사색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에 도달했다. 그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교훈이다.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조로아스트는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15세기 전에 공자는 중국에서 이것에 관해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중국의 한수강 계곡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이것을 성스러운 겐지스 강가에서 설파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의 바위 언덕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간추려 한 가지 사상으로 만들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